반갑습니다, 친구들. 다들 며칠 동안 잘 쉬었나요? 우리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 몇 가지가 있었죠. 먼저 월요일에 보통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내용입니다. 오프라인 개학 날짜가 또 일주일 늦춰졌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 수업도 일단은 일주일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개학일 변경과 관련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단체 문자가 학교에서 나갔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1회고사, 2회고사로 예정되어 있던 1학기 시험을 한 번만 보겠다, 7월 말에 한 번만 본다 라는 이런 문자가 나갔을 거예요. 따라서 국어 수업 역시 시험을 한 번만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부터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과 4, 5, 6, 7 넉 달 동안의 시험 범위가 하나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험을 한 번 보는 건 좋은데요. 시험 범위가 너무 길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죠. 따라서 선생님은 일단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시험 진도, 학습 진도를 최대한 더 천천히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진도, 온라인 수업 내용 역시 약간은 변동이 생길 거예요. 오늘 진도가 변경됩니다. 원래 지난주 계획에 따르면 오늘 뭘 배우기로 했죠? 3회 3단원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 이 단원을 배우기로 했었는데요. 그 단원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 단원 자체가 분량은 많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이틀 4시간 수업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원래는 그 단원을 수업하기로 했고 준비도 다 해놨어요. 네, PPT도 다 만들어 놓고 교과서 분석도 끝내놨는데요. 사실 그 단원이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에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미안하지만 숙제를 내줬지만 읽어오기가 숙제였죠. 과감히 그걸 째끼고요. 그건 오프라인 수업 때 기왕이면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어떤 단원을 배울 것이냐? 교과서 74쪽을 펴보세요. 74쪽 단원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단원에 대한 안내는 바로 아래 조금 이따 하기로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보다 먼저 뭘 배운다? 이 단원을, 2의 이 단원,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 단원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부탁 하나만 할게요. 잠깐 이거 유튜브 온라인 클래스 스톱해 두시고요. 뭘 가져오시냐면요, 빈 노트 하나 가져오세요. 빈 노트 없으면요, 뭔가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종이나 이런 것들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오늘 적을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적을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나 혹은 빈 연습장 혹은 아무 종이나 일단 챙겨 오세요. 안 그러면 오늘 내용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이제 스타트 시키시고요. 스타트 했죠? 그러면 마지막 오늘 안내입니다. 이번 단원,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 단원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단원을 배우면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자마자 좀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품사, 우리 2학년 때 엄청 우리를 괴롭혔던 품사죠. 그리고 이 품사를 배우면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거 배울 때 나왔던 어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될 겁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던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이 단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생판 처음 듣는 절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원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문법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단원입니다. 따라서 품사를 정확히 모르거나 어미를 정확히 모를 경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문장 성분 혹은 절 이런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단원은
중학교 문법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이고요. 단언컨대 중학교 모든 국어 수업 내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요. 또 단언컨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문법 단원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원래는 이 내용을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보통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었는데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단원이 중학교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복잡한 문법 단원을 배우게 될 거고요.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울 법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학습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품사 단원이 없었을 거예요. 프린트로 이제 품사를 배웠는데요. 왜 선생님이 여러분들 2학년 때 품사를 굳이 가르쳤을까요? 품사를 가르치고 어미를 가르쳤을까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항상 얘기했죠. 품사는 모든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품사를 모르면 그 이상의 문법 영역은 배울 수가 없다. 만약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품사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배울 가장 어려운 문법 단원, 문장의 짜임이란 단원을 학습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그렇게 꼼꼼하고 길게 거의 한 달 동안 품사만 가르쳤을 거예요. 품사를 지도했던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품사를 써먹을 수 있는, 충분히 그 개념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의 짜임이라는 단원을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작부터 겁을 주냐면요. 진짜 어려워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국어 시간에 올바른 정신, 맑은 그 머리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진짜 맑은 정신과 머리를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빨리 세수하고 오시고요. 아마 이 수업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총 4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수업에 집중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우리 중산중 친구들 잘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문장 성분과 품사의 차이를 공부할 겁니다. 품사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겠고요. 지금부터 배울 문장 성분과 품사는 어떤 차이가 있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 녀석의 문장 성분은 주어야, 이 녀석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야, 이 정도를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개념 노출은 되었네요. 문장 성분에는 무엇이 있다?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세수하고 오시고요. 맑은 정신으로 지금부터 본문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76쪽 펴주세요. 한 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76쪽을 보면 큰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 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혼문장과 겹문장이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그 아래 내용을 볼게요.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문장의 개념인 겁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글의 경우 각각의 문장 끝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 부호가 쓰여 문장이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문장이 완결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다음에 밑줄 쫙 쳐주시면 됩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동그라미 문장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딱 한 줄 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 수업의 교과서는 여기 있는 6줄만 볼 겁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줄에 문장의 개념이 나타나 있었죠. 참고 삼아 아시면 됩니다.
뭐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될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 이게 문장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문장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문장이 끝날 때마다,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 부호를 표시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서문은 이렇게 마침표, 온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면 물음표, 뭐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느낌표를 쳐주면 굉장히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문장 부호가 있으면 문장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것이 문장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친구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종결 어미가 있습니다. 어미? 우리 작년에 2학년 때 많이 얘기했던 그 어간과 어미 할 때 그 어미인 겁니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가 있었으면 얘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간의 어미가 교체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먹었다, 먹는다, 먹었으나, 먹은, 먹던 이런 식으로 가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디까지였죠? 바뀌는 부분 뭐다라던가 는다라던가 얻다라던가 이라던가 이런 녀석들을 다 묶어서 어미라고 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어간, 바뀌는 어미가 있었죠. 종결 어미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어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미의 범주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종결 어미와 뭐 그렇지 않은 어미로. 그래서 2학년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어미의 종류가 뭐였죠? 전성 어미. 그렇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대해서 꽤 많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전성 어미처럼 종결 어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 종결 어미가 있으면 한 문장이구나. 한 문장에 종결 어미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직은 약간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다음에 어미 체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종결 어미를 아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볼게요. 맨 아래 밑줄 친 부분입니다. 문장 성분이란 무엇이냐면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 문장 성분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볼게요. 이미 국어 시간에도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되었고요. 특히 좀 그렇지만 영어 시간에 이미 우리는 문장 성분에 꽤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는 거예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이 정도는 다 알 거예요. 네, 주어는 철수가가 주어이고요.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서술어? 먹었다가 서술어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밥을 이 친구는 문장 성분이 뭐죠?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는 목적어죠. 각각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문장 성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어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품사에서 조사 배울 때 격조사,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이거 이야기할 때 이미 한 번은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 성분의 개념을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철수가 라는 이 친구가 이 문장에 쓰여 있는 이 요소들이 이 문장 철수가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철수가 라는 말은 이 문장 안에서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밥을 이라는 말은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 성분의 개념은
요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운 개념이에요. 물론 시험에는 이 위에 있는 교과서 개념을 노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장 성분과 나중에 품사의 차이를 생각할 때는 요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장 성분이란 이 어떤 구성 요소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언급하면 철수가라는 말은 이 문장에서 철수가라는 구성 요소가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어절은 몇 개죠? 아직도 음절과 어절을 헷갈리진 않죠? 음절은 한 글자 한 글자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절은 띄어쓰기 덩어리다. 온라인 수업 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장은 3어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그러면 이 3어절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총 몇 개인가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총 3개. 그럼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장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어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자,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성요소라는 건 어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여기 지금 물음표가 있죠. 이 물음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어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절 단위로만 문장 성분이 구성되지 않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훨씬 더 커다란 띄어쓰기 덩어리. 예를 들어서 한 세 어절이 모여있는 하나의 친구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처음에 이걸 잡고 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종결어미라던가 왜 어절보다 더 큰 단위가 문장 성분이 되는 거지? 이 두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업, 금요일 수업까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첫 수업으로 돌아와 보세요. 다음 주 수업까지 다 들은 다음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품사, 구품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문장 성분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품사는 뭐냐면요. 어떤 단어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한번 품사는 어떤 하나의 단어에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는 뭐뭐사, 땡땡사 이렇게 끝납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이렇게 끝나는 게 품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장미라는 말의 품사는 이 정도는 이제 다 알죠. 장미는 꽃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사, 장미라는 단어에 주어진 명사라는 품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와 달리 문장 성분은 무엇이냐? 말이 좀 어렵네요. 격조사나 어떤 어미 등의 도움을 받아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장 성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총 7개의 격조사. 뭐 있었죠?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복격, 관형격, 부사격, 다음에 마지막 호격. 이 격조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어미들의 도움을 받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요. 어미의 도움을 받아 서로
다르게 같은 단어가 다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뭐라고 명칭을 짓는다? 땡땡어 이렇게 명칭을 짓습니다. 방금 봤던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이에요. 간단한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PPL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겠습니다. 얘가 뭐죠? 작년에 들었던 예시와 똑같습니다. 얘는 물통이에요. 얘가 물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 어떻게 봐도 물통이에요, 물통.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얘가 물통이라는 사실은 품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물통이라는 건 장미라는 단어가 명사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 물통은 물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진짜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용도면 물통인 거예요. 근데 꼭 이것을 물통으로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어깨가 결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 물통의 쓰임새가 어떻게 변했죠? 기능이 어떻게 변했나요? 안마기로 변했죠. 됐나요? 그 다음 선생님이 이 물통이 예를 들어 한 20cm라고 치겠습니다. 20cm 길이가. 그러면 어떤 길이를 재고 싶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20cm구나 알 수 있죠. 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혹은 지금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지금 핸드폰 보면서 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했다고 치면 얘는 무기 혹은 몽둥이 이렇게 쓰임새가 바뀐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물통이라는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물통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떤 쓰임새로 쓰느냐에 따라서 활용도, 쓰임새는 굉장히 많이 변하죠. 그겁니다. 품사는 변하지 않아요. 물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장 성분은 변해요. 얘 쓰임새라는 뜻이에요. 그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뭐다? 격조사와 어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방금 봤던 장미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2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미가 예쁘다. 두 번째, 경서이가 장미를 먹었다. 뭐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장미가 지금 2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장미라는 단어의 품사는 그대로 명사예요. 하지만 아까 문장 성분이 뭐라 그랬죠? 돌려볼까요? 이 구성 요소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며 어떤 쓰임새로 쓰이고 있느냐 그게 문장 성분이었죠. 따라서 이 문장에서 장미라는 단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장미를 이라는 말은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 성분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일단 우리 지금부터 문장 성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 문장 성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뭐뭐 이렇게 끝나는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 국어의 문장 성분은 총 몇 개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국어의 문장 성분은 모두 7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다들 어렴풋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명칭들일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었죠. 장미라는 명사가 품사였죠. 장미라는 단어가 다양한 격조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표시해주는 조사 뭐라고 이야기했죠? 격조사라고 이야기했네요. 동어 반복이 되긴 했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2번 얘기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주어나 혹은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는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는 그 2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떠올려 봐야 돼요. 2학년 때 했던 거. 격조사가 뭐 있었지? 하나씩은 다 배웠어요. 그럼 먼저 주어를 만드는 격조사는 뭐가 있었죠? 주어? 주격조사?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얘기했죠? 이 바가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의문의 체계와 특성 배우면서
가운데 이 빗금 표시는 이와 가가 똑같다, 같은 녀석이다 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주격조사는 이가 하나가 있고요. 물론 더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친구예요. 그 다음 서술어를 표시해주는 서술격 조사는 뭐가 있었죠?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요. 철수는 학생이다, 철수는 학생이었다, 철수는 학생이니,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하나가 있었죠. 이다 라는 서술격 조사가 하나 있었네요. 그 다음 목적어를 표시해주는 목적격 조사는 뭐가 있었죠?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을이 있었고요. 네 번째, 또 우리를 약간 괴롭혔던 보어의 개념이 있었네요. 보어는 이따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요. 어찌됐건 보어를 표시해주는 복격 조사는 뭐가 있었나요? 역시나 이 가가 있었죠. 그래서 주격조사 이 가와 복격조사 이 가가 같았던 게 우리 2학년 때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죠. 기억나나요? 기억해야 돼요. 품사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 딱 하나 있었네요. 철수의 옷 할 때 그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부사어를 만드는 부사격 조사,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았죠. 그쵸? 이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습니다.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로, 뭐뭐로써, 어쩌고저쩌고, 뭐뭐와 굉장히 많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는 꽤 많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독립어를 만들어주는 독립격 조사, 혹격 조사죠. 혹격 조사는 야 요렇게가 있다. 물론 더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철수야, 다음에 경서가 할 때 그 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품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격조사를 구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격조사와 서술격조사를 구별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오늘부터 지금부터 배우는 주어, 서술어 이 친구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있으면 목적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에 어떤 구성 요소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있으면 그 친구는 관형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들을 위주로 예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네요. 일단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까지 오늘 볼 겁니다. 4개를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제시되는 건 예시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개가 있네요. 철수가 옷을 샀다. 얼음이 차갑다. 그러면 우리 중산중 친구들 정도면 이 각각의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뭐죠? 철수가 라는 말이 주어고요.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얼음이가 주어이겠죠. 그러면 이 주어 2개는 여러분들이 잘 찾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주어라는 문장 성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이 주어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철수가 라는 말과 얼음이 라는 말에 의미적인 공통점이 있나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의 공통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철수가 옷을 샀다, 얼음이 차갑다 할 때 철수가 얼음이 공통점?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이죠. 혹은 누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누가에 해당하는 성분입니다. 경석이가 뛰었다, 영희가 뛰었다, 철수가 뛰었다, 영수가 뛰었다. 여기서 말하는 경석이가, 영희가, 철수가, 영수가 얘네 다 공통점은 뭐예요? 누가에 해당한다고요. 그럼 여기는 주어를 바꿔볼까요? 얼음이 차갑다, 날씨가 차갑다, 물이 차갑다 할 때 얼음이, 날씨가, 물이의 공통점은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요.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 주어는 뭐다? 문장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주어는 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누가 혹은
무엇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느냐? 뻔하죠. 주격조사가 결합됩니다. 방금 배웠어요. 주격조사 뭐 있다고요? 이가 이렇게가 있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가가 붙어 있거나 이가 붙어 있으면 조사가요. 아, 얘가 문장의 주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보호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면에 가르치지 않은 심화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심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주격조사가 없어도 주어인가요? 라고 지금 묻고 있죠. 주격조사가 없어도 주어일까? 분명히 여기 보면 주격조사가 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주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이런 문장 구성 요소도 주어라고 할 수 있느냐?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마을의 꽃은 예뻤다. 이 문장에 주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선생님, 여기 꽃이네. 주격조사 있네요. 이거 주어네요. 야, 은느는 절대 격조사 아니라 그랬죠. 은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미만 덧붙여주는 보조사였습니다. 격조사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예뻤다.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지금 이 문장에서 뭐죠? 예뻤대. 무엇이 예뻤죠? 꽃은 예뻤던 거죠. 그러면 의미적인 기준으로 여기에 나타난 꽃은 주어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주격조사는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보조사 은만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를 주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철수 집에 갔니? 의문문이네요. 자, 갔니? 누가 무엇이 간 거죠? 철수 갔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주격조사는 결합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의미만 주어의 의미, 누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 보이는 지금 꽃은과 철수라는 말은 이 문장의 주어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격조사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장의 문장 성분을 판단할 때 뭘 더 중심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의미. 누가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는 요소이냐? 이걸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조사만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 자체가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이 해당하면 아, 얘는 무조건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주어 찾기 활동할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음 서술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쌤이 이렇게 중간에 뭐 썼다가 지웠다가 하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동영상을 끊어서 찍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중간중간 이렇게 지우면서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건 뭐다? 2번 서술어인 겁니다. 서술어가 국어의 모든 문장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고요. 우리말의 문장의 여러 가지 요소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서술어인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어와 달리 예문이 세 개네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경서이가 밥을 먹었다. 서술어가 뭐죠? 경서이가 밥을 먹었다. 뭐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먹었다가 서술어고요. 요새 하늘이 파랗다. 서술어는 파랗다. 마지막이 좀 어렵네요. 영희는 학생이다. 영희는 학생이다. 학생이다 라는 말이 지금 서술어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문장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에서 이 세 친구가 서술어다. 이걸 지금 판단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과연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개념은 무엇이냐?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서술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공통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각각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한다. 혹은
어떠하다 혹은 무엇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뭐라고 한다?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있는 어찌한다는 먹었다. 경석이가 밥을 어찌하고 있다고요? 어쩐다고요? 좀 더 쉬운 말로 어쩐다고? 먹고 있다고, 먹었다고. 그 다음 하늘이 어떻다고? 파랗다고. 그 다음에 영희가 무엇이라고? 학생이라고, 학생이다. 이러한 말들이 서술어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먹었다, 파랗다, 학생이다의 각각의 품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먹었다 품사 뭐죠? 우리 작년에 지겹게 했습니다. 먹었다. 네, 여러분들 말대로 동사고요. 그 다음 파랗다는 상태나 성질이고 팔았는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니까 형용사겠죠. 그럼 마지막 학생이다의 품사는 뭔가요? 그렇죠. 이건 좀 나눠야 되죠. 학생은 명사 뒤에 붙어있는 이다는 네,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어찌한다는 동사, 여기는 먹었다고요. 그 다음 어떠하다는 형용사, 저기 가운데 있는 파랗다고요. 마지막 무엇이다는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작년에 배웠던 내용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술어의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역할은 무엇인지 보면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어의 의미를 설명한다. 뭐 예를 들어 이거 뭘로 할까요? 아래 걸로 할게요. 영희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희를 설명하자면 영희는 학생이다. 이 정도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가 붙은 친구들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가 된다. 오늘 좀 말이 빠르죠?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얘 또 지워야 되네요. 서술어는 한 장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 3번 서술어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지금 쓰여져 있냐면요. 서술어에 따라서 어떤 문장에 어떤 서술어가 쓰여 있냐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술어 들어갈 때 그 얘기했죠. 국어는 서술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문장의 구성이 확 바뀌게 됩니다. 역시나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하늘이 예쁘다. 철수가 책을 읽었다. 각각 서술어가 뭐죠? 예쁘다가 서술어고요. 읽었다가 서술어예요. 그럼 방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쁘다,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중에 뭐죠? 예쁘다? 하늘이 어찌하는 게 아니죠. 하늘이 무엇인 게 아니죠. 하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쁘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아까 배웠던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형용사는 서술어가 될 수 있었고요. 읽었다는 네, 읽는다라는 게 말이 되니까 얘는 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각각의 친구들에 따라서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를 보자라는 거예요. 예쁘다라는 말은 이 서술어는 다른 문장 성분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쁘다. 뭐가 필요하죠? 예쁘다. 무엇이 예쁜 건지, 누가 예쁜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가다가 친구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다. 여러분들은 그 친구가 무엇이 예쁘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지죠. 따라서 예쁘다라는 서술어는 어떤 문장 성분이 더 필요로 된다? 주어가 더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하늘이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읽었다라는 동사는 어떤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냐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일단 읽은 건지가 궁금하죠. 주어가 필요하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철수가 읽었다? 철수가 읽었다? 그럼 또 궁금하죠. 철수가 뭘 읽었는지, 무엇을 읽었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적어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아래에 있는 문장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 이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예쁘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요. 형용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읽었다라는 동사, 타동사죠. 이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문장의 공통점을 봤을 때 목적어는 있든 없든 서술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어떤 하나의 문장에서 뭐는 필요하다? 주어와 서술어는 있어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는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항상 있다.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술어와 관련된 심화 내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대화를 하나 볼 건데요. 방금 전에 배운 것만 해도 주어와 서술어는 꼭 있어야 된대요. 근데 주어와 서술어가 둘 중에 하나가 없는 문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석이가 착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B가 얘기합니다. 착해. C가 반문하죠. 경석이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화가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까? 어떤 친구가 야 경석이가 착해? 다른 친구가 착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경석이가?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 일상에서 많이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인 겁니다. 그러면 A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는 경석이가가 주어. 적을까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B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없죠. 착해라는 서술어만 있습니다. 이에 비해 C 문장은요? 주어만 있죠. 누가에 해당하는 경석이가만 있고요. 서술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가 되어 있네요. B 문장은 주어, 경석이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C 문장은 서술어 착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누가 봐도 주어가 무엇인지 명확할 때, 누가 봐도 서술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는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이때에는 주어나 서술어의 생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 서술어뿐만 아니에요. 목적어나 아니면 무슨 관형어나 부사어 이런 친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더 있나요? 더 이상 내용이 없네요. 여기까지 주어와 서술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주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 성분이었습니다. 주격조사 이가는 꼭 나타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주어의 설명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술어는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붙은 구성 요소가 서술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어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달라집니다. 어떤 서술어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서술어는 보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국어의 특징상 가끔 주어나 서술어가 없는 문장이 있다.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봐도 주어나 서술어가 뭔지 알기 때문에 생략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뭐죠? 모든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목이 굉장히 몇 분 만에 맛이 갔어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쉬고 왔는데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목청이 터져라. 여러분들도 지금 귀가 굉장히 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잘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지금 실제 수업과 거의 비슷한 텐션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려운 7분 응선은 다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수업 이제 목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예문이 먼저 두 개가 나왔네요. 첫 번째 예문, 경서희가 철수를 보았다. 두 번째 예문, 경서희가 편지를 썼다. 이 문장의 목적어는 무엇이죠? 네,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철수를 이라는 문장 성분, 그리고 여기 있는 편지를 이라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인 겁니다. 주어와 똑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문장에서 목적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철수를, 편지를, 어떤 의미죠? 경서희가 보았다. 빈칸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경서희가 보았다. 누구를? 혹은 경서희가 썼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죠. 따라서 목적어의 의미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주어가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이었다면 목적어는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를 표시해주는 조사는 목적격 조사이고요. 뭐가 있는지는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적어의 심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거의 질문이 같아요. 아까는 주격 조사가 없어도 주어일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는 목적격 조사가 없어도 목적어일까? 라는 질문이죠.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두 개가 동시에 나왔네요. 영희가 책은 샀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 누구를, 의미에 해당하는, 무엇을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영희가 샀어? 무엇을? 책을 산 거죠. 하지만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는 결합되어 있지 않고요. 보조사인 은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했어. 무엇을? 밥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어떠한 조사도 지금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 밑줄 친 책은이라는 말과 밥이라는 말이 각각의 문장에서 목적어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주어일 때는 주격 조사가 없어도 의미상 누가, 무엇이 해당하면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이 두 친구들은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적격 조사가 있든 없든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문장 성분은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을 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목적격 조사 혹은 격조사가 없을지언정 의미적으로 목적어의 의미에 해당하면 목적어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찾을 수 있겠죠? 네, 다들 끄덕끄덕 했는지 도리도리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진짜로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어,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별하기 라고 되어 있고요. 총 3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1번부터 3번으로 내려올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는 거냐면요, 이 온라인 클래스를 잠시 스톱하세요. 스톱. 일시정지. 그 다음에 시간을 선생님이 3분 정도 주겠습니다. 3분 동안 이 각각의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단 주의할 거, 어떤 문장이든 주어와 서술어는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적어는 서술어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격, 서술격, 목적격 조사가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온라인 클래스를 딱 3분만 일시정지 시키고요. 뭘 하시라고요? 찾아보세요. 네, 다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3분이 지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네요. 이 문장에서
누가에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나요? 누가? 무엇이? 네, 누가. 강아지를 누가라고 할지 무엇이라고 할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지만 맨 앞에 있는 강아지가가 어떤 행동을 한 주체죠. 따라서 이 친구가 주어가 될 것 같고요. 서술어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겠죠. 찢었다. 동사네요. 그 다음 목적어.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성분이 있나요? 강아지가 찢었다. 무엇을? 공책을. 따라서 이 공책을이 목적어가 되겠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성을 지니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타동사 문장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건데요. 2번 볼게요. 저녁에 달이 떴다.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성분이 있나요? 무엇이? 달이. 주격조사도 떡하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마 다리가 이 문장의 주어일 거고요. 서술어는요? 네, 떴다, 뜨다, 뜬다. 동사죠. 동사로 구성된 이러한 서술어입니다. 다리가 주어, 얘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남아있는 저녁에 라는 말은 과연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해당하느냐? 남아있는 건 목적어겠죠. 그러면 이 저녁에가 목적어가 되는지 볼까요? 달이 떴다. 누구를? 무엇을?의 저녁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달이 저녁을 떴다. 달이 저녁을 떴다. 뭐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저녁에 라는 말은 목적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저녁에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배울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별하고 있는 이 활동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다리는 주어, 떴다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문장.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미 봤나요? 자, 설명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 분필 철수가 어제 버렸지.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쓸 법한 화법이죠. 대화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 문장에 누가에 해당하는 성분이 있는지 볼까요? 누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태의 주체가 누구죠? 철수죠. 따라서 이 철수가 라는 말이 주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서술어는 뭐죠? 철수가 뭘 어쨌는데 철수에 대해 설명하자면 철수는 버렸대요. 버렸지.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지 볼까요? 철수가 버렸지. 철수가 버렸다. 철수가 버렸지. 무엇을? 누구를? 철수가 무엇을 버린 거죠? 분필을 버린 거죠. 분필. 따라서 분필이 목적격 조사 을은 없지만 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그라는 말은 지금 분필은 분필인데 어떤 분필? 그 분필. 분필을 수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에 배울 관형어에 해당하고요. 어제는 버리긴 버렸는데 언제? 버리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 삼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데 찾는데 지금 뭐부터 찾았죠? 순서상 주어부터 찾았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져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우리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은 뭐라 그랬죠? 서술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문장 성분을 구별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친구는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이거부터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어디 있느냐? 그것부터 일단 찾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1번으로 볼게요. 이 문장에서 강아지가 공책을 찢었다 해서 주어부터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서술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있는지부터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사 찢다가 있죠. 그러면 찢었다가 서술어구나. 찢었다. 그러면 찢었다에 해당하는 누가 무엇이는 뭐가 있지? 두 번째로 주어를 찾는 겁니다. 찢었다. 누가 찢었지? 문장을 보는 거예요. 누가 찢었지? 강아지가 찢었구나. 그럼 강아지가가 주어구나. 그럼 일단 얘네 둘만 붙여요. 강아지가 찢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엔 궁금하다고. 강아지가 뭘 찢었는지, 무엇을 찢었는지. 아마도 목적어가 있겠구나. 공책을이 목적어구나.
요렇게 판별하는 게 훨씬 더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서술어. 두 번째 뭘 찾아요? 주어.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주어와 서술어만 이야기를 해보고 중간에 비어있는 건 뭐가 있지? 궁금한 건 뭐가 있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의 마지막 보어 보도록 할게요. 보어. 작년에 배웠던 복격조사. 우리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친구들이죠. 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라는 말이 있고요. 경석이는 학생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어찌됐건 첫 번째 친구도 문장, 두 번째 친구도 문장이니까 주어와 서술어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물이 얼음이 되었다. 서술어가 뭐가 있죠?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중에요. 아, 되다, 된다 라는 말이 가능하니까 동사인 서술어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주어를 찾으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되었다. 누가, 무엇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주어는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연결 지어 보세요. 물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물이 됐다. 무엇이 물이 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물이 되었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물이 뭐가 된 거지? 물이 무엇이 된 거지? 이 위치 보여요? 물이 무엇이 된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되다라는 서술어 자체가 의미가 불충분합니다. 완벽한 아주 꽉 차 있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의미가 부족한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 이걸 보어라고 했죠. 아래에 있는 아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다. 누가 아닌 거야? 경석이가 아닌 거죠. 비록 여기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경석이고요. 서술어는 아니답니다. 형용사죠. 그러면 경석이가 무엇이 아닌 거죠? 경석이가 무엇이 아니죠? 학생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밑줄 그은 두 친구가 삐뚤빼뚤하긴 한데요. 두 친구가 뭐다? 각각 되다라는 서술어,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보충해주고 있죠. 이렇게 밑줄 친 이러한 문장 성분을 뭐라 한다? 보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어의 개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이렇게 의미가 불충분한 서술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되다와 아니다. 그 앞에서 얘네들의 의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이다. 이걸 보어라고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어를 표시해주는 조사, 복격 조사는 뭐가 있었죠? 아, 죄송하네요. 의미가 있네요. 보어는 어떤 의미? 네, 누가 무엇이의 의미입니다. 즉, 주어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의미만 똑똑 떼어내서 생각했을 때는 주어의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복격 조사는 뭐냐? 똑같이 주어처럼 이가예요. 그럼 쌤,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요. 뭘 기준으로 구별해야 된다? 서술어가 되다인지 아니다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 그랬죠? 서술어부터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문장이 뭐가 나와 있으면 보는 거야. 아, 서술어가 되다네, 되었다, 되고, 이런 식이에요. 되다라는 서술어가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 이 문장에는 보어가 있겠구나. 그러면 주어와 형태도 같고, 조사의 형태도 같고, 의미도 같기 때문에 주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보어는 하다 보면 정말 내용이 끝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보어는 주격조사와 형태가 같다라는 거예요. 복격조사가요. 따라서 뭘 주의해야 한다?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지를 파악하고 만약에 되다 아니다일 경우 보어가 있겠구나. 그때부터 눈에 불이 나게 보어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요. 되다 바로 앞에 있는 건 주로 보어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 되다와 조금 더 멀리 있는 이 친구는 주어인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보통 보어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유념해서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보어는 하다 보면 할 내용이 엄청 많아진다. 근데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여기서 보어는 끝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교과서 내용과는 아주 긴밀한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배울 때 더 중요한 개념은 뭐다? 문장의 짜임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요. 더 중요한 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어는 2학년 때도 배웠고 지금 배운 정도 내용만 이해해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장 성분 이제 7개 중에 4개 했는데요. 중요한 거 3개 다 했으니까 끝인가요? 아닙니다. 금요일에 할 관용어와 부사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내용은 금요일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기 전에 문장 성분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4개를 대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개의 문장 성분을 배웠죠. 보이나요? 뭐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계속 반복했던 설명이니까 아셔야 될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작할 때는 각각에 해당하는 격조사가 나왔죠. 주격조사 이가, 서술격조사 이다, 목적격조사 을을, 복격조사 이가. 자, 오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격조사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 친구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걸 볼 겁니다. 그러면 주어를 판별할 때 격조사가 있든 없든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주어를 판별할 때 더 중요한 건 의미라고 했어요. 주어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2개. 좋습니다.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었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면 서술어에 해당하는 의미는 뭐였죠? 서술어는 일단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각각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목적어는 누구를, 무엇을. 마지막 방금 배운 보어는 주어와 의미가 같았죠. 하지만 되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서술어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따라서 의미적으로는 주어와 같지만 서술어가 되다인지 아니다인지를 면밀하게 판별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 내용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가 없어요. 학습 정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문장 성분은 과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 오늘 수업이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물통이라 그랬죠? 얘가 물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는 무궁무진했죠. 물통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로도 쓸 수 있고 몽둥이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다양한 격조사나 아니면 다양한 어미에 의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게 문장 성분이라고 했죠. 문장 성분은 이거였습니다. 구성 요소가 문장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구성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어절이지만 띄어쓰기 단위이지만 우리 이 수업이 전체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절보다 훨씬 더 큰 단위가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세어절, 네어절이 묶여 있는 친구인데 하나의 문장 성분. 예를 들어 세어절, 네어절이 묶여 있는데 얘 혼자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배웠죠. 2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간에 배운 문장 성분 4가지는 너무 쉬운 거죠? 4개 뭐였죠? 개념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4개의 명칭이 뭐였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서술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요. 3번째 질문입니다. 이 중요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구성 요소,
품사를 묻는 거예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었죠? 네. 여러분 말대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있었죠. 서술격 조사는 이 서술격 조사 이다 혼자로는 서술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학생이다, 선생이다, 운동이다, 학교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생략할 수 있나요? 아까 봤던 A, B, C 그 대화 기억해 보세요. 경서이가 착해? 착해. 경서이가? 오케이? 문장 성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생략됐을지언정 그 속에는 원래는 뭐가 있다고요?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주어가 뭔지 확실하거나 서술어가 뭔지 확실할 때는 생략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생략되기도 합니다. 주의해서 생각을 하세요. 대신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는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정말 선생님도 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처음으로 쉬지 않고 달린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말도 평소보다 조금 빨랐을 거고요.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 수업 들을 때처럼요.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랜만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수업을 하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오늘 날씨가 별로 덥지도 않은데 오늘 좀 춥죠.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덥네요. 땀도 나고요.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나마 이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지금 걱정을 한 움큼 먹고 있어요. 한 움큼이 아니에요. 막 100움큼, 만 움큼, 1억 움큼 막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하지만 굳이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복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제 등교를 할 때 이걸 한 번 더 복습하면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려워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복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국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원만 극복하면 앞으로 3학년 국어에서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문장 성분과 관련된 단원,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단원을 공부한 다음에는 철저하게 복습해주는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는 이제 이틀 쉬고 금요일에 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안녕.